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법규 8주차입니다. 오늘 다룰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제 범위는 총칙,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 기관 등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은 1장, 3장, 6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칙입니다. 본 법의 목적으로 시작하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본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정의입니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급환자로 정의합니다. 응급환자는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생명의 위험으로 회복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을 응급의료라고 하고요. 응급환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는 딱 진료만 되어 있진 않고요. 이런 응급 환자를 위해서 모두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응급의료 행위 중의 하나로서 응급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을 회복하고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처치를 응급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에는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암기를 해야겠고요. 네, 기도 확보, 심장 박동 회복, 생명의 위협으로부터의 처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이 있겠고 여기에 응급구조사까지 포함이 되면 응급의료 종사자가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 본 법에서는 각 센터를 누가 지정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포함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등입니다.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하는 이송수단을 구급차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도 구급차 등에 포함이 됩니다. 응급 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응급 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응급 증상은 신경학적, 심혈관계, 외과적, 출혈, 안과적, 소아과적, 정신과적 응급 증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의식장애, 호흡곤란, 화상,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 소화 경련, 분만 등 이 해당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은 제외가 되겠죠. 제4조 응급의료에 대해서 알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응급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도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이런 응급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나 그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다면 민사상의 책임 그리고 상해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사망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 책임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등입니다. 응급의료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았다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7조 응급 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응급실이 아닌 기타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한다던가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겠습니다.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서 상담, 보조,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환자보다는 응급환자가 우선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처치를, 응급의료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의료에 관련돼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제외되나요? 그래서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이런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설명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조금 미루거나 지체할 수 있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동행했다면 이 법정 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에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응급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응급 환자나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그리고 응급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 예후, 그리고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0조 응급의료의 중단 금지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급환자의 이송입니다. 그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이 이런 응급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지체 없이 다른 이송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나 인력을 제공해야 되고 필요한 의무기록 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이송 과정 중에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환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지 못하다면 응급의료 이런 기관의 장들은 이런 이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이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다른 기관으로 이런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고 적절한 이송 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의 장은 이 경우에 소용되는 이송 처치료를 향후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의 제공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가 보면 응급환자를 보호하고 응급의료 기관 등의 지원 설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응급의료 종사자를 양성하고 응급 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는 등 이런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관련된 기본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도 시도지사가 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시행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런 기본계획이나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공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한 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이 돼서 각 위원장이나 등등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읽어보면 되고,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 2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조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니면 시도지사는 구조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명할 수 있는지는 조금 암기를 해야 되고요. 구급차 등의 운전자, 아니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보건교사, 경찰 공무원,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이런 구조나 안전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인명구조요원 등은 구조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제15조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의 구축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자료의 수집이나 정보 교류를 위해서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해외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사항,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응급의료기관의 평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업무의 내용, 결과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자료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9조 응급의료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관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의 호의 재원으로 조성이 되고요. 정부 출연금, 도로교통법의 과태료나 범칙금 등으로 이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제21조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응급의료에 관련돼서 필요한 기금들을 마련을 하고 이는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에 미수금 대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만약에 그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는 기금관리장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미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향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상권의 시효입니다. 이렇게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한 날짜부터 3년 동안 그 권리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을 내게 됩니다. 다음 제6장 응급의료 기관 등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지정을 하는지, 어떤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질 향상시키는 데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 그리고 관련된 연구, 그리고 국내외 재난 등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 관련 업무 조정, 통신망, 전산망의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여기 보면 대형 재해 발생 등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공공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 26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이나 3대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는 것을 역할로 합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등에 따라서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권역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만약에 중증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치료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내에 발생하는 중증의 응급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다른 곳으로 보내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로 지정하고 있다라고 암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시 지정을 하고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센터는 각종 정보의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 내의 응급의료 기관 간의 업무 조정, 지역 내의 응급의료의 질양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응급의료지원센터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 환자나 화상 환자, 독극물 환자 등에 대해서 이런 처치를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입니다. 시도지사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만약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화상센터, 심혈관센터, 독극물센터, 소아화센터 등이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되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 단위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도 단위에서는 인구 50만 명당 1개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외상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걸맞게 외상 환자를 진료한다던가 아니면 외상의료에 대한 연구, 외상의료 표준 개발, 그리고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에 대한 교육, 대형 재해 등에 대해서 응급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외상센터입니다. 얘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기관 중에서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만약에 규모가 작다면 시, 군 정도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속한 이송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센터가 있고 누가 지정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지정권자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특히나 공공기관 중에 지정을 하게 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평가,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조정, 관련된 연구, 통신망, 전산망에 대한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중심이 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 권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권역 내에서 이송되어 오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수용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29개의 권역 중에 한 4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응급의료 지원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에 대한 관리와 제공을 하게 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 응급의료에 대한 질항상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아니면 공공기관 등의 응급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중앙,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이라는 말이 들어간 대로 화상, 심혈관, 독극물, 소아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의 진료나 만약에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송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나 광역시에는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인구 50만 명당 1개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중앙,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게 되고요. 외상센터인 만큼 외상환자의 진료, 외상환자의 연구, 외상의료 표준의 개발, 의료인의 교육 훈련, 응급의료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게 되고요. 지역외상센터는 시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하게 되고 시나 군의 급에서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진료나 만약에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송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인력 장비에는 보안 장비나 보안 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감염병 의심 환자의 선별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 환자를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를 선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입구에 가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를 선별하도록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실의 출입 제한입니다.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 출입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환자라든가 응급실 의료 종사자 그리고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출입은 제한됩니다.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보통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아니면 응급의료기관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는 1명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발열, 기침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이런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술 취한 사람, 폭력 행위자, 그 밖에 출입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응급실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출입을 하는 사람에겐 출입증이 교부되어야 하고요. 응급실에 출입을 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 퇴실 그 일시, 연락처, 발열, 기침 여부 등 이런 기록 등을 관리해야 되고 1년간 보존됩니다. 다음은 비상진료 체계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를 종사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병상의 확보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해서 예비병상을 확보해야 되고, 이 예비병상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병상수의 100분의 1은 예비병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꼭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체류 제한입니다. 응급실 체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체류 기간을 최소화하고 입원 진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초과해서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하고 이 0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100분의 5 기준으로 이 환자 비율을 조정해서 빨리 입원 조치나 아니면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런 진료에 지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의료를 할 수 있게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누가 지정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응급구조사의 자격입니다.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해서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면 2급 응급구조사로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호사와 동일하게 응급구조사의 자격증 교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나 취업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 기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읽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 응급처치의 허용 부분입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도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급차 등의 운용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구급차 등을 둘 수 있는 자,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여야만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 등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등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제45조에 구급차 등은 다음에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응급 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물, 그리고 진단용 장비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 곳인데요. 다음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다음 구급대, 그리고 구급차, 그리고 여객 항공기, 철도, 기타. 네, 이 경우에는 응급장비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응급구조사의 탑승 의무입니다. 구급차 등 운용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응급구조사 타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출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 사항이나 처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되고요. 기타 보칙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특히나 지정권자들 정의되어 있는 것, 업무들에 대해서는 암기가 필요하니까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